파란 하늘 아래 푸른색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에 앉아 망고 주스를 마시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휴가지 풍경은 없겠죠. 물론 현실은 내 방에서 추위와 더위와 가끔 싸우지만요. 마음으로 하는 여행은 누구나 언제든 가능한 법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이고요. 저는 DJ 이성령입니다. 고양이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은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반려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집사들의 중요한 임무일 겁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아픔을 감추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질병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고양이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동물의료센터 대표 원장님을 모시고 고양이의 각종 질병과 예방법 그리고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동물병원 원장님과 고양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이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은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져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멋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놓친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은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오늘은 반암동물의료센터의 대표 원장님이신 임희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암동물의료센터 임희민 대표 원장입니다. 아, 끝인가요? 네. 아, 너무 간단하게 하셔서. 예.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수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데 어떤 수의학을 전공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요게 사실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 입시하고 결정할 때는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그러시구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학창 시절 때까지만 해도 그 많은 분들이 고양이를 그렇게 키우시진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강아지를 엄청 키우고 싶어 했는데 완전 5살, 6살 이럴 때는 제 기억에는 남질 않지만 그 친척분이 해리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네. 이름이 해리입니다. 그 강아지랑 막 아이스크림도 나눠 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절대 같이 나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일화가 있다면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라고 그러셨구나. 해서 제가 전교 1등을 했어요. 아우. 했는데도 이 입을 싹 닦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강아지를 계속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뭐 부모님 반대로 네. 못하게 됐습니다. 겸사겸사 그런 것도 계기가 되셨겠네요. 네. 네. 혹시 그 원장님은 집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는 아이들이 있나요? 있으시면 좀 아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고 저희 집 아이 이름은 반지입니다. 반지는 제가 조금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우선 반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레골라스라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네. 그 금발을 가진 그 배우인데 그 금발을 닮은 치즈 양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반지로 지었고 지금 반지랑 함께한 지는 벌써 13년이 됐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대학생 때 이제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이 그것도 이제 학생이 자취방에서 혼자 키운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 책임감을 요구하는 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몇 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몇 개월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길냥이를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 키우실 분 계시냐. 그래서 그 글을 보고 한 며칠 뒤에 연락을 드렸어요. 한번 내가 연락해봐야겠다 하고 연락을 드리고 이제 찾아뵀죠. 찾아뵈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반지 말고도 반지 형제가 또 있었어요. 네네. 같이 구조하셨는데 원래는 그 구조하신 분께서 반지 말고 반지 형제를 입양해라. 네. 왜냐하면 반지는 조금 더 까탈스럽기도 하고 엄살도 심하고 상대적으로 반지 다른 형제가 조금 더 키우기 편할 거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순간 반지가 갑자기 제 등 뒤로 와서 꾹꾹이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하신 분도 깜짝 놀라셨는지 네. 얘가 왜 이러지? 자꾸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반지가 저한테 꾹꾹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이제 반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애교가 많은 길고양이, 어미를 잃은 새끼 길고양이, 눈에 밟혀 양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양줍하고 집에서 목욕만 시켜주면 끝일까요? 아닐 겁니다. 고양이가 혹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검사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의 건강과 질병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를 입양할 때 동물병원에 내원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검사받아야 할 항목은 전염병 검사예요. 그러고 이미 특히 이제 그 같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다른 아이한테 전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 검사를 가장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그 전염병 중에서도 가장 이제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게 파보장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백혈구, 우리 몸에서 이제 이 병사 역할들을 하는 네. 백혈구가 또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범백혈구 감소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요거는 이제 아이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면 네. 그거 말고도 뭐 귀진드기라든지 아니면 뭐 허피스나 칼리시 바이러스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 아니면 구강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처음에 길냥이들 입양했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고 그 해야 하는 항목이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뭐 신부전이라든지 방광염 같은 이런 그 요로개 쪽 질환이 잘 걸리게 됩니다. 네. 치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텐데요. 고양이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수의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조금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네. 그게 바로 꾸준한 건강 검진입니다. 네. 아이들은 아프다고 표현을 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 눈에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느껴질 때쯤이면 질병이 이미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주면서 의심되는 질병이 있다면 네.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양이를 돌보다 보면 갑자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집사들이 고양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의 상태가 평상시하고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당황들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당황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고양이들이 갑자기 아파 보이고 아픈 것 같이 느낄 때 집사들이 어떻게 좀 하는 게 좋을까요? 행동을. 사실 뭐 뻔한 답변일 수 있는데 당연히 병원에 가장 먼저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이제 매번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가장 잘 봐주셔야 하는 것은 식욕과 컨디션이에요. 식욕과 컨디션. 뭐 예를 들어서 뭐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를 하는데 아이가 밥도 너무 잘 먹고 네. 뭐 컨디션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며칠 정도 지켜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된다든지 잘 안 낫는다면 얼른 병원 오셔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단, 주의사항을 네. 하나 좀 말씀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아파 보일 때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특식이라고 좀 맛있는 거를 이렇게 요리해서 주신다든지 네네, 그렇죠. 간식을 주시려고 저 역시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내 딴에는 이제 아이를 위해서 특식이라고 맛있는 거를 주는 건데 오히려 그게 뭐 장염이라든지 췌장염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평소에 먹던 음식 네네. 위주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저도 길고양이 구조에서 여러 아이들 돌보고 있지만 고양이가 아프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꼭 특식을 먹이고 그렇죠. 예, 좋아하는 간식을 먹이고 했는데 이런 또 원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또 주의할 점이 있네요. 고양이는 예방접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고양이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하고 접종 시기 등등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접종 항목에 있는 전염병들은 걸렸을 때 매우 치명적일 수 있고요. 혹은 좀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그런 병들이 걸리기 전에 네. 미리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6주령 내지 한 9주령부터 네.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접종이라고 네. 하는 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파보장염이라는 게 네. 포함되어 있고 그거 외에도 호흡기 쪽 바이러스 네. 그리고 뭐 클라미디아증이라고 하는 폐렴을 유발할 수 있는 폐렴. 네, 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광견병 접종도 있어요. 네. 광견병 접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광견병에 걸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도 있고 네네. 봄, 가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맞춰주게 돼 있고 종합접종 같은 경우는 처음 접종할 때는 3주 간격으로 총 3번 3번. 네, 네. 맞춰주셔야 하고 그 이후로는 매년 한 번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길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집고양이처럼 예방접종을 해주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중성화 수술을 할 때 길고양이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의료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성화 수술할 때 예방접종을 함께 해주는 것도 괜찮은지 아니면 어떤 백신 주사를 맞춰야 되는지.
중성화할 때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몇 년 전 사람 코로나 네네. 바이러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접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근데 중성화 수술 역시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거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진행하면 또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접종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컨디션이 양호하고 좋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수술을 하고 접종을 해버리면 오히려 아이가 조금 많이 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적이 있네요, 네. 또. 오히려 그 대체안이 있는데요. 네. 항체가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항체가 검사. 항체라는 것은 우리 그 이제 바이러스들과 싸워주는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군인들, 병사들이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병사들이 현재 내 몸에 얼마나 많은지, 바이러스를 방어하기에 충분한지 네. 요 수치를 검사 한번 해보는 건데 부족하다면 접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다만 요게 충분하다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굳이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집사들은 그런 걸 잘 몰라서 예, 그 저한테도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 중성화 할 때 길고양이 백신을 맞춰야 되냐 아니면 어떤 검사를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저도 네. 많이 궁금하고 해서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예, 오늘은 반암동물의료센터 이미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고양이의 건강과 질병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나 신청곡 있으실까요? 제가 아이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컬러링이기도 한 네. 아이유의 무릎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이유의 무릎. 네. 예, 그러면 원장님의 신청곡인 아이유의 무릎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이
여러분은 지금 반암동물의료센터 임희민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를 듣고 계십니다. 고양이를 입양해 돌볼 때 지사들이 꼭 알아야 하거나 주의할 점 등이 있을까요, 원장님? 고양이들은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강아지보다 더 키우기 쉽다라는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하지만 고양이들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고 특히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네.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이라는 공간은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좁은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캣타워라든지 네. 그러니까 집을 더 키울 수는 없으니까 이 수직으로 아이들이 수직으로? 뛰어놀 수 있게 캣타워라든지 그러고 아이들이 뭐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좀 숨을 만한 공간, 네. 좀 어둡고 구석지고 요런 숨숨집 같은. 네, 맞습니다. 그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마리수 플러스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마리 키우면 2개, 뭐 3마리 키우면 4개. 네.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좀 여러 군데 냅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풍부화라고 하거든요. 환경 풍부화를 충분히 해주는 게 아이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요 과정이나 고양이를 돌보시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겨울철에 실내 공기를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문을 열면 고양이들이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창문을 열어도 되나요? 아니면 조금 따뜻한 봄이 돼서 환기를 시킬까요? 해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원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감기에 걸릴 수 있죠, 충분히. 그래도 환기시켜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담요 과정에서는 이게 공기가 정체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요런 것들이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네. 오히려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그 감기라든지 이런 거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이들이 추워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담요를 충분히 두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혼자서 알아서 담요 속에 들어가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럼 환기를 그래도 시켜주는 게 좋다.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들 중 방광염에 걸리는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방광염에 대한 증상과 예방 그리고 뭐 치료 방법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방광염 증상에는 뭐 오줌을 조금씩 자주 눈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울기만 하고 정작 오줌을 싸지는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화장실이 아닌 곳에 뭐 이불이나 이런 곳에 싼다든지 네. 심한 경우에 피가 섞인 혈뇨를 보기도 혈뇨. 합니다. 그리고 앞서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아이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스트레스 때문에 대표적으로 걸리는 질환이 방광염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의학 교과서에도 적혀 있는 내용인데 방광염의 8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또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약, 쉽게 말씀드려서 진정 성분이 좀 들어간 그런 약을 처방하게 되고 증상이 심하다면 입원을 하게 되는데 오줌줄이라는 거를 네. 장착을 해서 수액을 계속 충분히 맞아주면서 이제 방광을 조금 씻어내려준다.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내염이라고 의심할 증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구내염에 걸렸다면 구내염에 걸린 고양이는 꼭 전발치가 답인가요? 아니면 전발치를 안 하고 약으로도 좀 완치가 가능한가요? 우선 구내염의 증상에는 뭐 침 흘림이라든지 뭐 입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아니면 식욕은 있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네. 혹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사료를 이렇게 물고서도 고개를 흔드는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한쪽으로 씹는다든지 요런 증상이 있고 요런 게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체중 감소라든지 뭐 컨디션 저하 네.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건강까지 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내염 초기에는 뭐 항생제라든지 뭐 우리 흔히 스테로이드 네. 그런 소염제 요런 걸로 약물 치료가 가능한데 네. 결국에 아이들은 양치시키기가 여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꾸준히 치석 제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치석 제거할 때 요즘은 치과 엑스레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네네. 사실 사람 병원 가면은 이제 치과 의사 만나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치과 엑스레이를 네네. 찍는 것이거든요. 근데 길냥이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뭐 2, 3년에 한 번씩 꾸준히 스케일링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네. 판단되는 시점에는 이빨이 좀 많이 썩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발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이제 여러 이빨에 문제가 생겨 있다, 이빨 뿌리까지 이제 썩어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전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전발치를 한 고양이 중에도 또 침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 나중에는 또 괜찮아지는 아이도 있지만 네. 그럴 때는 그렇게 침을 흘리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전발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점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접종에도 들어가는 그 이제 호흡기 질환, 구내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제 뭐 허피스 바이러스라든지 네. 칼리시 바이러스 네. 요런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약을 먹인다고 해서 뚜렷하게 막 치료가 된다든지 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네. 근데 이게 참 면역력이라는 것이 이 올린다고 올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최대한 전반적인 건강을 잘 유지해 주어야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담요 과정에서는 네.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참 구내염이 아이들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뭐 생명을 또 잃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쵸. 해서 그 집사들한테는 구내염에 참 민감한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염을 관리하려면 치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빨을 닦아준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양이는 사실 이빨을 닦아주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닦는 네, 아이들도 있지만 그러면 치아 관리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 참 이게 뻔한 답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정말 양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양치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스케일링을 하라고 권장을 아예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정말 아이들은 전신 마취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구강 쪽에 좋은 사료를 먹였었는데 보통 그런 사료들 보면 알이 커요. 아, 그래서 그거를 씹으면서라도 그나마 이제 좀 딱딱한 치석들이 떨어질 수 있게 그거로 인해서 치석이 네, 떨어지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기능성 사료가 있기는 하지만 뭐 당연히 양치해주는 것만큼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집사들이 길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집으로 입양해 데리고 온 경우 조금은 강제적으로라도 손을 태우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고양이한테 맡기는 게 좋은지 또 손을 태우면 좋다는 분들은 손이 타야 약을 먹이기 편하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뭐 강제적으로 손을 태우고 하진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손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데 심지어 5년이 6년 됐는데도 손이 안 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손을 좀 태우는 게 좋다 아니면 아이들한테 맡기는 게 좋다 어떤 게 좋을까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결국에는 아무리 사나운 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같이 지내면서 마음을 열고 이 사람이 이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판단이 들면은 사실 자연스럽게 손을 타게 돼요. 네. 근데 이제 담요 과정에서는 그 한 마리 한 마리 모두에게 다 애정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 손을 타게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계속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이 마주하고 내가 이제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인식시켜주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끔 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오늘 사실 진료 오셨잖아요. 라디오 네네. 진행하기 직전에 네네. 이제 진료 보러 오신 분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따로 이렇게 격리시켜 놨을 때는 아이들이 또 곧잘 손을 타요. 네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다시 이제 같은 고양이들 곁으로 가게 되면 다시 손을 안 타게 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 이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손을 태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손을 갖다 대면은 우리도 다치고 아이들도 그렇죠. 많이 긴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요를 조금 이렇게 둘둘 말아서 네네. 담요로 아이들을 계속 쓰다듬어 주는 음. 그런 이제 좀 습관을 들이다 보면은
결국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네.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추루라든지 한 번씩 간식 주면서 점점점 이제 손을 태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또 고양이가 호흡기가 많이 걸리는데 호흡기, 그다음에 또 허피스, 칼리시 그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걸까요? 사실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허피스 바이러스, 뭐 칼리시 바이러스 이런 거는 감염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허피스나 칼리시 이런 거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한테 엄청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아요. 다만 이게 내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이게 신경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있어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다가 내 컨디션이 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막 발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허피스는 주로 이제 호흡기 쪽에 발현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칼리시는 이제 구내염 쪽으로 아, 구내염 쪽으로. 많이 발현되게 되지만 같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진료를 보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이해하시기 네. 좋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제 고양이들이 호흡기 증상이 있다라고 오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뭐 진해 거담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뷸라이저라고 하는 네. 이제 연기가 나오면 들이마시는 네. 이런 호흡기 치료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도 잘 안 낫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바이러스 약까지 네. 같이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 약까지 먹었는데도 아이들이 잘 안 낫는다라고 하면은 네. 요거는 뭐 폐렴은 아닌지 혹은 뭐 구조적인 이상은 아닌지 네. 네. 요런 이제 완전 다른 것들을 체크 한번 해봐야 하고 확실히 이게 뭐 허피스라든지 칼리시 요런 바이러스들 감염이 있는지 요게 흔해서 요런 것들을 많이 의심하게 되는데 네.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 때문에 이 호흡기 질환을 발생시키거든요. 네. 요런 경우에는 뭐 PCR 검사 PCR 검사. 네. 요런 것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의심이 들고 아이들이 호흡기 있을 땐 그래도 병원에 가서 조금 더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치료 방법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고양이가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집사들의 소원일 겁니다. 집고양이의 경우 평균 수명이 15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집사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짧다고 느껴질 텐데요. 그리고 길고양이의 경우 평균 수명이 보통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일반적으로 사망을 하는 주된 원인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것은 신부전입니다. 신부전이요. 네, 신부전은 이제 콩팥에 있는 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신부전으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화의 일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화의 일종. 뭐 사람이나 고양이나 뭐 나이 들고 하면 뭐 여기저기 병이 생기고 그렇죠. 아, 그런 또 신부전이 저도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 신부전으로 아이가 하늘 고별로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신부전 조심해야겠네요. 고양이가 그럼 만성 신부전에 왜 걸리는 거며 뭐 나이만 들어서 걸리는 건 아닐 테고요. 또 신부전의 초기 증상이나 혹시 뭐 또 신부전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은 있을까요? 신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신우신염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같이 병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아니면 뭐 페르시안 같은 이런 유전적 그 소인을 가진 아이들 네. 그리고 뭐 식습관이라든지 뭐 조금 많이 나아가자면 종양이라든지 네. 요런 것 때문에도 이제 신부전이 발생 가능합니다. 네. 초기 증상은 요게 제가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증상인데 네. 무증상이에요. 아, 무증상. 네, 증상이 없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이게 심해지면은 이제 점점 살이 빠진다든지 네. 뭐 식욕이 없다든지 요런 이제 눈에 띄는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초반에는 요런 증상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섭다라고 표현을 네. 했고 또 이게 신장은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아, 그래서 신부전은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관리해주는 개념이라고 관리를 해준다. 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이 아닌 이제 관리 방법이라고 보면은
뭐 사료를 신장 사료로 바꿔준다든지 네, 신장 사료. 네. 그러고 이제 약이나 보조제 이런 네. 거를 먹기도 하고 이제 수액을 맞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네. 이제 혈관을 통해서 수액을 맞게 되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피하 수액이라고 해요. 혈관이 네.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공간으로 네. 수액을 주게 되는 건데 요거를 집에서도 하실 수 있게끔 좀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부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한 건강검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 신부전 같은 경우는 뭐 초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저도 뭐 먼저 번에 신부전으로 아이를 하나 고별로 떠나 보냈는데 뭐 증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원장님이 봐주셨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벌써 뭐 신부전이 너무 크게 벌써 오래전서부터 진행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신부전도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를 진짜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전도 있지만 또 당뇨에 걸리는 아이들도 은근히 많이 나타나는 질병 같은데요. 네. 당뇨병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방법은 막 사람하고 똑같이 피를 빼서 네. 뭐 피를 채취해서 그 네. 수치를 재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당뇨에 걸렸다고 하면 치료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오줌 검사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네. 이제 보건 선생님이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네. 나눠주면서 오줌 묻혀와라. 네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라고 했던 거. 여기에 이제 그 당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줌에서 나오는 당을 체크하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 몸에 당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그게 오줌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요 검사에서 오줌에서 당이 검출이 됐다라고 네.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몸의 혈당이 높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서 당뇨를 진단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처음에는 오줌으로, 네. 소변으로 검사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고 당뇨 같은 경우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아, 거거든요. 당뇨도 관리. 인슐린 주사를 놓는 수밖에 없어요. 아, 사람이나 뭐 거의 똑같다고 네,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고양이들한테서 제가 조금 희망을 가지는 거는 뭐냐면 고양이 특성상 다른 질병 때문에 2차적으로 당뇨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당뇨가 단독으로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다른 질환 때문에 당뇨가 같이 걸리는 아, 경우가 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그 원발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은 그러고 그 치료하는 과정 동시에 네. 당 관리까지 같이 해주고 나면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원래 아팠던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당뇨로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군요. 그렇죠. 요거는 고양이의 특성이라고 볼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피하수액, 네. 인슐린. 네.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셔서 병원에서도 맞아야 되지만 네. 담요 과정이나 보호소나 이런 부분은 병원에 매일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네. 원장님들 처방을 받아서 집이나 아니면 뭐 보호소에서 놀 수 있는데 그렇게 놔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원장 선생님들의 처방과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 맞습니다. 요게 자가 진료 요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요즘 발생하고 있는데 이 뚜렷한 기준은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지시가 내려졌느냐. 네. 그렇게 됐으면 이제 자가 진료라고 볼 수 없고 만약에 임의대로 그 이제 주사라든지 비하수액이라든지 요런 걸 놨을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한 이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진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연장선으로 보는 경우군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가장 무서운 게 범백도 있지만 또 이 외에도 심장병과 갑상선 항진. 네. 저도 사실 갑상선 항진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 등등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고양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범백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그럼 원장님, 고양이들이 어느 계절에 범백이 좀 많이 걸리는지, 또 범백의 전조 증상이나 또 범백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백은 사실 1년 내내 걸릴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이고 네. 특히 여름이나 초가을 요때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띠기는 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온도, 높은 습도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잘 걸리게 되고, 그러고 봄이나 가을에 아이들이 출산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이제 악갱이들이 네네. 많이 이제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악갱이들이 잘 걸리기 때문에 봄과 가을 봄과 가을에 많이 특히 조심을 많이 관련이 해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고양이들이 범백에 걸렸을 경우에 폐사율과 치료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범백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게 통계적으로는 뭐 어린아이들은 90% 이상, 아이고, 90% 그러고, 이상. 네, 성묘들은 뭐 한 50% 혹은 한 70% 정도 네. 치사율을 띠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범백에 걸리고 나서 그렇게 좋은 예후를 보였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접종에 포함된 전염병이 위험한 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명확한 치료제라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증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증상에 따른 치료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설사를 먹게 해주고, 뭐 탈수가 심하다라고 하면 수액을 맞게 해주고, 네.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해주는 게 이 범백의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범백 바이러스를 없애주는 그런 치료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암 동물의료센터 이미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하고 있는 길지사,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고 며칠 전에 발매가 된 것 같더라고요. 황가람의 미치게 그리워서입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거미진 거리 어둠이 찾아들면 저 거리 불빛 가슴을 친다. 찬바람에 무뎌진 사소한 두려움이 빈 사랑에 남겨져 내 몸이 아파온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 너의 안부를 묻고 난다. 너도 가끔 조금 내 생각나긴 하니 듣는 이 없는 이 노래를 혼자 오늘도 불러본다. 나 쓸쓸히 걷다가 문득 너 생각나서 허전한 맘에 술 한잔 한다. 내 손에 진 전화에 네 이름 지워봐도 넌 지우지 못하고 일어나 집에 간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사는 게 지치고 힘들다. 모진 너를 원망해본다. 바보 같은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너밖에 없는 나에게는 정말 세상이 잔인하다. 가진 건 없지만 남은 내 사랑을 다 주는 사람, 너에게 미쳐 사랑이 미쳐 너에게로 달려간다. 아주 가끔 미치게 그리워서 멍하니 하늘에 기대어 너의 안부를 묻고 난다.
많은 보호자들이 고양이나 강아지 등을 데리고 동물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추운 겨울철에는 특히 고양이들은 어떤 질병을 이유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사람 감기와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네. 위주로 많이 오게 되고, 특히 이제 길냥이 아이들은 저체온증이나 이제 뭐 저혈당증 네. 이런 걸로 조금 급하게 많이 안고 뛰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가 나이가 좀 든 고양이들을 보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장소를 빙빙빙 도는 경우가 있고 또 갑자기 뭐 큰 소리로 울거나 또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잦다면 어떠한 질병을 의심해야 할까요? 증상 자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뇌나 신경 쪽 요런 이제 질환이 많이 의심되는 그런 증상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뭐 눈이 보이질 않는다든지 네. 요랬을 때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조금 나이가 있는 아이다라고 네.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인 치매.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양이 이상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뭐 과도한 그루밍이라든지 뭐 특정 물건을 씹는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 과도하게 운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이상 행동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평소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평소 행동. 네. 그래서 이런 뭐 과도한 그루밍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질병 상태다라고 볼 수 없고,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네. 그런 이제 행동을 보인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진료를 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과도한 그루밍을 보인다고 해서 뭐 무조건 정신질환이다, 뭐 피부질환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상황 설명, 그러고 이전에는 어땠는데 뭐 언제부터 이렇게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은 이게 담당 수의사 선생님께서 뭐 심각한 건지 아니면 뭐 단순한 뭐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실 겁니다. 요게 제가 예를 조금 많이 들어드리는 예인데, 이 사람이 손톱 물어 뜯는다든지 네네. 이 거스름을 뜯으시는 분들이 네, 있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막 병이라고 본다든지 네. 뭐 정신질환으로 본다든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뭐 그렇죠. 병원을 간다든지 그렇진 네네.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실 그 뜯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뜯고 있거든요. 그렇죠. 몰라요. 본인이 그쵸. 뜯고 있는지도.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뭐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평소 행동을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집사들이 또 물어보는 게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음식 먹거나 할 때 수염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 고양이 수염을 다듬거나 네. 자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수염을 좀 자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양이 수염을 잘라도 될까요? 고양이 수염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양이 수염은 이게 미세한 공기 흐름 변화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고도로 발달된 감각 기관이거든요. 네네. 이게 균형 감각에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염을 이제 자르게 되면은 움직임도 확연히 적어지고 아이들이 막 캣타워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런 이제 감각 기관뿐 아니라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수염이 약간 앞으로 이렇게 향한다라고 하면은 뭐 호기심을 이제 갖고 이 물건을 탐색하는 그런 행동일 수 있고, 아이들이 엄청 긴장하거나 불안에 떨고 두려운 그런 행동으로 수염이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네네. 귀와 함께 네네.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고양이 수염은 절대 자르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네네. 유행했다 보니까 이게 혹시 같은 건지 네, 그렇게 사람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그런 바이러스고 이름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고양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전염성 복막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복막염.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있습니다. 이게 장염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게 진하는
지나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보균자라고 하잖아요. 네. 바이러스는 가지고 있지만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네. 이제 보균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보균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보균묘가 정작 본인한테는 아무 증상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요게 다른 아이들한테 전염시킬 때 단순히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면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거든요. 변형이 되면서. 네, 요렇게 변이가 되면서 전염이 된다면 장염이 아닌 전염성 복막염으로 복막염. 네, 그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제가 복막염도 여쭤봐야 되고 항진증도 여쭤봐야 되고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 원장님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저희 또 길지사에 나오셔서 아니,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약속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약속드리죠. 미리 스케줄만 잡으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원장님 모시고 또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본에는 없는데요. 제가 원장님이 병원을 하시면서 뭐 많은 동물들이 왔을 테고요. 고양이도 오고 뭐 강아지도 올 테고 그 외에 동물들도 왔을 테고 또 보호자들도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원장님께서 생각나는 동물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있으신지. 뭐 아이 이름이나 보호자 이름 뭐 요런 것들로 기억하지는 않고요. 제가 항상 가장 이제 마음 아프게 보는 순간이 우리 오늘도 대화를 나눈 내용이지만 질병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아이들은 아프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게 본능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다는 게 눈에 띄고 티가 날 때면은 병원에 와서 검사하면 이제 숨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이제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이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를 과연 이제 치료한답시고 입원을 계속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호자님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제가 괜히 치료를 포기한다라고 또 느끼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떤 분들은 사실 이게 동물병원 이 진료비가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는 포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치료에 적극적이시면은 저를 그런 좀 고민에 많이들 빠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안산 반함 동물의료센터 이미민 원장님과 함께 고양이에 대한 건강과 질병 또 예방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있습니다.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평화로운 공존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리며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인 줄 알았대 사랑한다 말할 때 그런 줄 알았대 사랑을 몰랐대 보내줘야 하는데 웃어줘야 하는데 눈물이 왜 나는데 사랑이 아닌데 왜 눈물 나는데 찾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네요 잘 가란 말이라도 해야죠 우린 여기까지죠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헤어진 다음 날에 알았죠 다시 사랑할 수 있
혼자 두면 어떡해 변해버린 하루에 익숙하지 않은데 조급한 마음에 원망만 하는데 후회하지만 다시 돌아갈 순 없겠죠.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그땐 왜 보냈는데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헤어진 다음 날에야 알았죠. 끝난 건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끝난 건가 말이 없네요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말없이 내게 얘기했었죠 그대는 내게 언제나 그랬었죠 마음 둘 곳이 없네요 끝난 거죠 사랑이 깊어서 이별이 된 거죠. 조금만 사랑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이별을 만든 거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기약도 없나요? 여느 날처럼 내 전화를 기다리지는 않나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한 번만 쳐줄 수는 없나요? 아직도 그댄 사랑